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소음에 잠식된 존재가 되었을까? 잠에서 막 깨어난 아침부터 스스로를 놓아버린 늦은 밤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단 한순간도 말과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것을 문명의 진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그것을 정보의 홍수라고 부르지만 막스 피카르트의 시선에서 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중립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는 너무도 조용한 폭력이다. 피카르트에게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침묵은 하나의 존재이며 하나의 현존이며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장창이다. 그렇다면 말과 소음이 끝없이 증식하는 시대는 단지 시끄러운 시대가 아니라 침묵이라는 존재가 추방당한 시대, 따라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서 추방당한 시대이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피카르트가 보는 현대의 말은 더 이상 고요한 내부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다. 침묵 속에서 숙성된 언어가 아니라 침묵을 파괴하고 그 자리를 대체한 소음으로서의 말이다. 말은 본래 침묵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말은 침묵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침묵을 몰아낸 자리에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성급하게 쏟아져 나온 것에 가깝다. 피카르트가 진단한 것은 말의 부족이 아니라 말의 과잉이다.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 더 이상 말이 아닌 상태. 언어가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버린 상태.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한다. 설명은 넘쳐나는데 이해는 깊어지지 않고 대화는 많아졌는데 진심은 도리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순간들. 피카르트가 본 것은 바로 그런 풍경이다. 소리는 언제나 바깥을 향한다. 침묵은 언제나 안쪽을 향한다. 그래서 소리가 늘어날수록 인간은 안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현대인이 내면을 잃어버린 이유는 단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소음이 그의 안쪽으로 향하는 모든 통로를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카르트가 살았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와는 다르다. 그에게는 스마트폰도 SNS도 유튜브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신이 살던 시대를 말의 홍수와 소음의 팽창이 지배하는 시대로 보았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종류가 아니다. 본질은 언제나 같다. 인간이 침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침묵 대신 무엇으로든 자신을 채우려 할 때, 그때 소음의 시대는 시작된다. 우리는 왜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가? 피카르트의 대답은 명확하다. 침묵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마주서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음 속에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 음악, 대화, 정보, 알림, 영상, 잡담.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내면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될 때 그것은 침묵을 대체하는 소음이 된다. 젊은 사람이 방에 홀로 남겨진다고 상상해보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손에 쥔 기계도 꺼져 있고 책도 화면도 음악도 없이 그저 자기 생각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 시간. 대부분은 이 상황을 고요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을 지루함, 공허함, 불안이라고 이름 붙인다. 왜냐하면 침묵은 곧장 내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내면에는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고, 끝까지 보지 못한 두려움이 있고, 차마 인정하지 못한 욕망이 있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여러 얼굴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기 싫어서 침묵을 피하고, 말과 소음으로 그 자리를 메운다. 이렇게 볼 때, 소음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다. 소음은 하나의 심리적 방어이며 존재론적 도피이기도 하다. 우리는 소음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내면의 길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마침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묻는 법을 잊는다. 피카르트는 말한다. 말은 침묵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여기서 침묵은 단순한 무가 아니다. 침묵은 존재가 고요하게 머무는 자리다. 고요 속에서 마음이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고, 욕망이 잠시 물러나고, 그제야 언어가 스스로의 무게를 되찾는다. 이때의 말은 가볍지 않다. 쉽게 던져지지도 않고, 쉽게 소비되지도 않는다. 이 말은 말하기 이전의 침묵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말은 어떠한가? 그 말들 다수는 침묵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 침묵이 없는 말은 언제나 자신을 증명하려 들고, 더 크게 외치려 들고, 다른 말들과 경쟁하려 든다. 침묵의 배경을 잃은 말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오직 흘러가고 흩어지고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진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또 말을 더한다. 더 크게, 더 자극적으로, 더 빨리.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진다. 말의 과잉은 침묵을 대체하지 못한다. 침묵의 부재는 오직 더 격렬한 소음으로만 덮일 뿐이다. 피카르트가 본 것은 바로 이 악순환이다. 소음이 침묵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소음이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고 파괴된 내면이 다시 더 강한 소음을 요청하는 구조.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점점 더 자기 안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문득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 그래도 말이 있어야 소통을 하지 않겠는가? 맞다. 말은 필요하다. 문제는 말의 비중이 아니라 말의 근원이다. 어디에서 온 말인가? 어떤 침묵에서 자란 말인가? 그 침묵의 깊이가 말의 깊이가 된다. 피카르트에게 진정한 말은 침묵을 통과한 말이었다. 침묵을 통과하지 않은 말은 언제나 표면 위를 맴도는 소음이다. 표면에 떠다니는 말들은 서로 부딪히고 서로를 지우고 결국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다. 그래서 그 많은 설명과 주장과 해석과 정보와 해설들 속에서 인간은 도리어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 소음이 가득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놀랍게도 진짜 말이다. 진짜 말은 침묵이 허락한 순간에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이 짓밟힌 자리에서는 진짜 말도, 진짜 사유도, 진짜 고백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 피카르트의 시대에 이미 그는 신문, 라디오, 대중매체 등을 보며 인간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았다. 수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그 목소리들 대부분은 대상 없이 흘러가고 책임 없이 떠다니며 침묵 없이 증식하는 소음에 가깝다. 오늘 우리는 그 현상이 더 극단적인 형태로 확대된 시대에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진단의 본질은 같다. 인간은 더 많이 말함으로써 도리어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다. 소음의 시대에 인간은 자기만의 내적 리듬을 잃어버린다. 옛날 사람들의 삶은 자연의 리듬에 밀착되어 있었다. 빛과 어둠, 계절의 흐름, 일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이 침묵과 소리의 균형 위에 있었다. 그러나 소음이 늘어나면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의 리듬을 듣지 못한다. 대신 인공적인 리듬, 정보의 속도, 시장의 속도, 기계의 속도를 자신의 리듬으로 삼게 된다. 이때 인간의 몸과 마음은 자기 자신과 불화하게 된다. 몸은 느리게 흐르는데 머릿속에는 끝없이 빠른 이미지들이 흘러간다. 피카르트는 이런 상태를 존재의 분열, 내면의 해체로 보았다. 이 분열은 필연적으로 피로를 낳는다. 이 피로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다.
존재의 피로, 삶 전체에 새으며든 권태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되는 무거움이다. 우리는 이 피로를 달래기 위해 또다시 소음을 찾는다. 더 자극적인 음악, 더 자극적인 말, 더 자극적인 장면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마취일 뿐 치유가 될 수 없다. 침묵만이 이 피로를 풀 수 있다. 왜냐하면 침묵은 우리를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때문이다. 소음은 언제나 우리를 바깥으로 끌고 나간다. 침묵은 우리를 다시 안쪽으로 데려온다. 소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다. 침묵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그냥 존재하라고 말한다. 이 차이가 인간을 살게 하거나 천천히 붕괴시키거나 한다. 그렇다면 소음에 잠식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피카르트의 책은 구체적인 실천 지침서를 쓰지 않는다. 그는 철학자이자 관찰자였다. 그러나 그의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어렴풋이 몇 가지 길이 보인다. 첫째, 우리는 침묵을 다시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방에서 몇 분만이라도 버티는 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호흡 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는 일, 그 단순한 행위가 이미 소음의 시대에 대한 작은 저항이 된다. 둘째,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다. 침묵에서 나오지 않은 말은 가능하면 한 번 더 삼켜보라는 뜻이다. 내 안에서 아직 숙성되지 않은 언어라면 침묵 속에 더 오래 두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의 길을 조심스럽게 만들 때 소음과 말의 경계가 다시 분명해진다. 셋째, 우리는 귀를 다시 배워야 한다. 소음을 들었던 귀로 이제는 침묵을 들어야 한다. 침묵을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무언가가 채워져 있는 고요로 듣는 법, 그 배움이 시작될 때 인간은 서서히 존재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피카르트가 보기에 침묵은 신비로운 영역이었다. 그는 종교적 사유를 가진 사람이었고, 침묵 속에서 단지 인간의 내면만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근원이 말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믿었다. 그 신비의 언어는 소음의 언어와는 다르다. 소음은 우리를 분열시키지만 그 신비로운 침묵은 우리의 산만한 자아를 다시 모으고 하나의 중심으로 이끈다. 말과 소음에 잠식된 현대인의 비극은 단지 귀가 시끄럽다는 데 있지 않다. 그 비극의 핵심은 그가 더 이상 자기 안에서 침묵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삶을 해석하는 고요한 시선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소음의 흐름에 실려간다. 침묵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인간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피카르트의 철학은 이 지점을 무겁게 응시한다. 그의 문장은 느리고 두텁고 때로는 난해하다. 그러나 그 느림과 두께 속에는 한 가지 절박한 질문이 흐른다. 인간은 얼마나 더 소음을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침묵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은 여전히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아니, 어쩌면 그가 살던 시대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결심 하나를 해보는 것이다. 침묵과 함께 있어 보는 것. 그 침묵 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온다면 그 불편함의 얼굴을 조금만 바라보는 것. 그 안에는 그동안 소음으로 덮어두었던 나 자신의 진짜 표정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비로소 피카르트가 말한 침묵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문을 열기 시작할 것이다.